2025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공장들이 하루아침에 멈춰섰습니다. 생산 라인 전면 정지, 불량률 90% 돌파. 글로벌 대기업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 중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핵심 소재 하나가 사라진 것뿐이었거든요. 이제 우리 혼자서도 충분하다던 자신감이 불러온 참사. 한 회사가 조용히 손을 떼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삼성.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진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모리스. 케임브리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테크네틱스 리서치의 수석 연구원입니다. 반도체 산업 분석이 제 전문이죠.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 기술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중국 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베이징의 차가운 2월 공기가 폐를 찌르듯 들어왔거든요. 국가과학기술성과 박람회장 앞에서 손을 호호 불며 서 있었어요. 박람회장 입구에서부터 느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걸. 붉은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반도체 완전 자립. 5개년 계획이라는 문구가 번쩍거렸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모두들 흥분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화려하네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건 중국이 잘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기술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VIP석에 앉아 있는데 무대 위로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올라왔어요. 그 뒤로 청룡 메모리와 GX 파운드리 대표들이 줄지어 따라 올랐죠. 장관의 목소리가 회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2026년까지 한국과 대만 기술 의존도 0%를 달성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열광했죠. 하지만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웃음이 올라왔거든요. 의존도 0%라고요? 웃기는 소리네요. 반도체 기술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세상 모든 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됐을 텐데 말이에요. 행사가 끝나고 VIP 리셉션장에서 저는 장외이청 국장을 만났어요. 중국 과학기술부 전략기획국의 고위 책임자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샴페인을 든 채로 제게 다가왔어요. 모리스 박사님, 오늘 발표 어떠셨나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장 국장은 제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삼성,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공급자가 될 차례죠. 그 순간 저는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비웃음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얼굴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말 순진하시네요. 기술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세상 모든 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됐을 텐데요. 리셉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베이징의 네온 사인들을 바라봤어요. 화려하지만 어딘지 공허해 보였죠. 마치 오늘 본 행사처럼 말이에요. 베이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제목부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 선언 실체 없는 이미지 전략의 한계.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과시와 실제 기술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요. 중국이 아무리 큰 소리쳐도 삼성과 대만 기업들이 쌓아온 기술적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삼성이 정말로 그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릴 거라는 걸요. 런던으로 돌아온 저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31층에서 저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실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겨울 런던의 흐린 하늘처럼 중국의 미래도 흐릿해 보였거든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수십조 위안의 투자, 수천 명의 신입 엔지니어 채용.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결과였거든요. 동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스크린에는 GX 파운드리의 10나노급 공정 수율 그래프가 떠 있었죠. 빨간 선이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10나노급 이하 첨단 공정에서 수율이 40%도 안 나와요. 삼성이나 대만 기업들은 90%가 넘는데 말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삼성의 중국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다는 데이터였죠. 삼성이 중국에서 얻는 수익이 연간 수십조 원이에요. 절대 포기 못해요. 이게 제가 확신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돈 앞에서는 굴복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BBC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런던의 차가운 야경을 바라보며 핸드폰을 귀에 댔죠. 기자가 물었어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는 어렵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결국은 시장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삼성의 중국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템스강 위로 다리들의 불빛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제 보고서가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에 실렸어요. 삼성의 중국 철수는 불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사무실 로비에서 신문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뿌듯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고 상사도 만족해했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수년간 쌓아온 분석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자부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며칠 후에 제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말이죠. 중국 현지에서는 더욱 큰 투자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펩 건설 현장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새로 지어진 연구소들에는 전 세계에서 영입한 엔지니어들이 몰려들었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격차, 실제 생산 데이터의 부족, 글로벌 품질 인증의 벽. 이 모든 게 중국 기업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의 본질을요.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런던의 아침은 여전히 쌀쌀했고 따뜻한 커피가 손바닥을 데워줬죠. 그런데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내 디램 생산 공정 단계적 철수 발표.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지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BBC에서 삼성의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는데요. 급히 삼성전자 공식 발표문을 찾아봤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도 어려웠죠. 화면에 뜬 발표문을 읽는 순간 제 얼굴에서 피가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유출 위험을 고려하여 중국 내 핵심 기술 협력을 단계적으로 종료합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불과 며칠 전에 제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삼성의 중국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사무실로 달려가는 동안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기자들, 동료들, 상사까지. 모두가 제게 해명을 요구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상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며칠 전에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중국 언론들이 삼성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겁먹은 한국 기업의 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중국 네티즌들도 SNS에서 삼성을 비웃었어요. 한국 기업이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한다는 논조였죠.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애써 진정하려 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협상 카드일 뿐이야. 곧 돌아올 거야.
30%가 넘는 중국 매출을 포기할 리는 없어요. 제가 수년간 쌓아온 분석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꾸만 올라왔어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삼성이라는 기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시장 논리, 매출 극대화, 이익 추구. 이 모든 게 삼성의 결정 앞에서 무력해 보였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아니면 제 시야가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삼성 철수 발표 후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이 모든 게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고 믿고 있었죠. 런던 사무실에서 매일 중국 반도체 업계 뉴스를 모니터링했어요. 뭔가 반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4월 초 예상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료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청록 메모리와 GX 파운드리에서 불량률이 급증했다는 거였죠. 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내부 정보를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죠. 하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을 알게 됐을 때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정밀 소재였어요. 반도체 제조에서 회로를 새기는데 필수적인 화학물질이죠. 삼성이 중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던 바로 그 소재였습니다. 이 소재 없이는 미세회로 형성이 불가능해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삼성이 이렇게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삼성의 영향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로 급히 대체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품질이 맞지 않았거든요. 같은 화학 성분이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도, 입자 크기, 균일성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더 놀라운 건 삼성이 공급하던 게 단순한 소재가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제조 노하우,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현장에서의 미세 조정 기술까지 모든 게 함께 들어있었던 거죠. 청록 메모리의 한 라인에서는 웨이퍼 전체가 불량품으로 나왔어요. GX 파운드리에서는 고객사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죠. 단 하나의 소재 공급 중단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혹시 제가 기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요?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설계도나 장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베이징 박람회에서 봤던 화려한 무대가 떠올랐어요. 그때 장웨이청 국장이 자신만만하게 했던 말도요. 삼성,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였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새벽 3시,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끔찍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둘째 주,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침 브리핑에서 들은 소식이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애플이 청록 메모리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퀄컴, ST마이크로, 인피니언, NXP까지. 유럽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이 줄줄이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더 끔찍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죠. 사무실 모니터 화면이 빨간색 속보들로 가득 찼어요. 애플의 공식 성명서를 읽을 때 저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중국산 반도체의 품질 신뢰성 저하와 공급 불안정이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몇 달 전까지 무시했던 현실이었어요. 기술은 단순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된 품질을 유지하는 거였죠. 일관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이 모든 게 진짜 기술의 핵심이었는데 저는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ST마이크로의 CEO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에서 예상치 못한 품질 변동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요. 자동차용 반도체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졌어요. 익명의 중국 엔지니어가 올린 글이었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솔직한 현장 이야기. 우리는 삼성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만드는 건 겉모습만 비슷한 짝퉁이에요. 진짜 기술은 삼성이 갖고 있어요.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몇 달 전 베이징에서 만났던 장웨이청 국장의 자신만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익명 엔지니어는 계속해서 폭로했어요. 공정 장비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세부 조정 방법을 모른다고요. 소재는 구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노하우가 없다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론 자체가 다르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중국 내 여러 반도체 기업들에서 비슷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거였죠. 청룡이나 GX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체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도 못했어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죠. 제가 놓친 부분들을 찾아보려고요. 책상 위에는 커피잔들이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런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기술이라는 건 설계와 장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실행 경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 과정. 이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야 진짜 기술이 되는 거였죠. 새벽 4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요. 6월이 되자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었죠. 인피니언의 CEO가 직접 서울로 날아갔어요. 삼성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NXP, ST마이크로까지. 유럽의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줄을 서서 삼성을 찾아갔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정반대였죠. 더 놀라운 건 미국 기업들이었어요. 애플, AMD, 엔비디아까지. 과거에는 대만 기업들만 고집하던 회사들이 삼성의 이나노급 공정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모두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어요. 제 동료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시장 전체가 재편되고 있다고요. 삼성 중심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삼성이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고 확신했었거든요. 30%가 넘는 매출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삼성은 베트남, 인도,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완전히 재정비했어요. 중국 의존도를 0에 가깝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삼성을 찾아오고 있었어요. 삼성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삼성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더 큰 시장을 얻게 된 거였죠.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의 프리미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를요. 시장 논리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진짜 힘을 갖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장은 그 뒤를 따라올 뿐이었죠. 삼성이 보여준 건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기술 철학을 지키려는 의지였던 거죠. 런던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강한 기업은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테슬라까지 삼성과 배터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였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서울을 방문했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7월 말,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삼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건지 말이에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몇 달 전 베이징에서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베이징에서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이 느껴졌다면 서울에서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길에 한강을 봤어요. 잔잔한 강물이 오후 햇살에 반짝거렸죠.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빌딩들이 견고해 보였어요. 마치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것처럼요. 강남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건물 외관은 생각보다 수수했어요. 화려한 장식이나 과시적인 디자인은 없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진중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장난스럽거나 들뜬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목적이 분명해 보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제가 궁금해하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삼성이라는 기업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최현성 박사를 만난 건 그 건물 15층 회의실에서였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학자 같은 분위기가 났죠. 박사님이 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죠. 멀리서 오셨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궁금한 게 많아서 왔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요. 그때 박사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기술은 철학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철학이라고요? 네. 기술의 본질은 반복성과 정직성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되죠. 박사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회의실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죠. 우리가 중국에서 철수한 이유도 그거예요. 기술을 가져가되 철학은 버리더라고요. 그런 건 진짜 기술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그동안 기술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기술을 단순히 설계도와 장비의 조합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기술은 설계도와 장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의 태도, 문제 해결 방식, 실패를 다루는 문화까지 모든 게 기술이죠. 박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중국 기업들이 갖추지 못한 건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죠. 그들은 겉모습은 따라할 수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까지는 복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진짜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 실패에서 배우는 겸손함,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집념까지. 이 모든 게 쌓여야 비로소 기술이 된다고 하셨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기술에 대한, 그리고 삼성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세상을 봤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강한 것은 시끄럽지 않다는 걸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말이에요. 8월 첫째 주,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죠. 인천공항에서 히드로 공항으로 오는 11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들, 들은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요. 런던의 회색 하늘이 반겨졌지만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사무실 31층에서 내려다보는 템스강도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 이나노급 공정 세계 최초 양산 성공. 뉴스를 봤을 때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충격이 아니라 감동이었죠.
동료들이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몇 달 전에 클레어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기술적 분석부터 시작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었어요. 동시에 중국에서는 정반대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청룡 메모리가 자금난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GX 파운드리는 주요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는 뉴스였죠. 몇 달 전 베이징에서 봤던 그 화려한 무대가 허상이었다는 게 완전히 드러났어요.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는 무너지지 않는다 마이너스 삼성처럼.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몇 달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그때는 냉소와 오만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존경과 감탄으로 넘쳐났어요. 기술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진짜 기술을 가진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었죠. 저는 최현성 박사님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계속 썼어요. 기술은 철학이라는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중국은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어요. 반면 삼성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죠.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진짜 기술은 시끄럽지 않다고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고 했어요.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제 지난 몇 달의 여정을 모두 담았죠. 베이징에서의 오만함부터 서울에서의 깨달음까지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템스강이 저녁 햇살의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강이 떠올랐어요. 조용히 흐르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그 강물처럼 삼성도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보고서가 다시 한번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에 실렸어요. 이번엔 동료들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몇 달 전 삼성의 중국 철수는 불가능하다고 썼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달라졌네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동료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를 봤어요. 삼성처럼.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어요. 기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기술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몇 달 후, 저는 테크네틱스 리서치에서 새로운 부서를 맡게 됐어요. 아시아 기술 연구팀이었죠. 특히 한국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무시했던 분야가 제 전문 영역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에요. 한 명의 분석가가 자신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기술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어요. 삼성. 진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삼성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시끄럽지 않아도 진짜는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진짜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을 바꿀 다음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들은 화려한 발표회나 큰 소리치는 선언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일을 할 뿐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